간병인 일을 시작한 지 10년째 나는 처음으로 VIP 특실 간병 의뢰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20층 복도를 걷는 내내 긴장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고급 카펫이 깔린 복도, 일반 병실과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간호과장이 차트를 건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국내 10대 재벌가의 2세이며 말기 췌장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최대한 편안하게 모셔드리라는 당부였습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하는구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 창백하지만 품격 있는 옆모습이었습니다. 비싼 병원복 차림에도 고급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분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겠으니 말 걸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역시 재벌은 다르구나. 나는 병실 구석 의자에 앉아 조용히 차트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트에 적힌 증상과 실제 환자의 상태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고 손떨림도 없었습니다. 10년 간병 경험이 착각을 일으키나? 오후 3시 환자의 가족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 그리고 형제들로 보이는 중년 남자 둘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병이라기엔 분위기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형식적인 안부 인사 후 그들은 금방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 지분 이야기, 부동산 처리 문제, 유언장 작성 독촉이었습니다. 환자는 무표정하게 듣다가 짧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차갑게 병실을 나갔고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가 열린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 서두르자는 재산 분배 비율을 계산하는 냉정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나는 몸을 떨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환자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환자는 잠들지 않고 계속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병실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허브차를 준비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 옆 테이블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그제야 환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내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놀람인지 의아함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잠이 안 오실 것 같아 준비했다고, 편하게 드시라고. 환자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본 그분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3시 나는 그분이 우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은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황제의 가면이 벗겨진 순간 그 안에는 그저 외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거구나. 다음 날 오전 10시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던 의사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조심스럽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검사 결과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남은 시간은 48시간 정도라는 최종 선고였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이 일을 오래 했어도 죽음 앞에 인간은 늘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환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 혹은 이미 포기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한참 후 환자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고 그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 살고 싶다고, 이 병실을 벗어나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한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 눈빛 속에 담긴 간절함을, 인생 마지막 소원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새벽 2시, 병동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휠체어를 준비하고 환자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그분의 몸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쓸쓸한 향이었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환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밑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반짝였고 차가운 겨울 바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환자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에 태어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고, 평생 진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20대 때 사랑한 여자는 돈을 보고 다가왔다가 더 큰 돈을 보고 떠났다고, 정략 결혼한 아내는 10년째 얼굴도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고 딸을 혼자 키우며 10년간 간병인으로 살아왔다고, 매일 죽음을 지켜보지만 정작 내 삶은 살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환자는 조용히 내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한참의 침묵 후 환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내 손을 덮었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내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환자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유일하게 자신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줬다고, 이 마지막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 사람은 48시간 후면. 하지만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환자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간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오후 4시 환자가 또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장소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20대 시절 혼자 배낭여행을 갔던 제주도 해변, 아무도 모르게 그림을 그리던 작은 작업실, 한강변에서 혼자 걷던 새벽길, 모두 혼자였습니다. 누구와도 나누지 못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환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였냐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누군가와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손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간절함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환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내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고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가 내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내 마지막 기적이라고,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입술이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마지막 순간 우리는 동시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절함,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사랑.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우리는 서로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이성이 흔들렸고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후 입술을 떼었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가 내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당신을.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고 이제 남은 시간은 24시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빠르게 흘렀습니다. 마지막 24시간이 시작되었고 나는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겉으로 보기에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흡이 약간 거칠어졌고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렬해졌습니다. 오후 8시, 나는 그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병원식이 아니라 그가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들을 몰래 외부에서 사왔습니다. 규정 위반이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약 시간이 더 있었다면 하고 싶었던 것들, 가보고 싶었던 곳들, 함께하고 싶었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환자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평범한 부부처럼 아침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었다고, 손을 잡고 한강을 걷고 싶었다고, 당신의 딸을 만나 인사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었다면 정말로 가능했을까? 밤 11시, 병동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간호사들도 멀리 있는 스테이션에만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환자가 침대에서 내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 속에서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환자의 손이 내 뺨을 쓰다듬었고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였다고, 당신 때문에 죽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졌다고, 마지막으로 당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환자는 부드럽게 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원하지 않으면 멈추겠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내 대답이었습니다. 환자가 나를 끌어안고 깊은 키스를 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격렬하고 더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숨이 막힐 듯 했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키스가 끝났을 때
우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환자의 손이 내 등을 타고 내려왔고 나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옷을 벗겨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떨리는 손길이었습니다. 병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우리의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환자가 내 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름답다고,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의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창백하지만 여전히 단단한 가슴, 떨리는 어깨, 나를 끌어안는 강한 팔,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섞이며 공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환자가 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이 다시 맞닿았고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서로의 몸을 탐험하듯 어루만졌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환자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당신이 전부라고, 이 순간 이후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후회 없다고, 이 순간이 영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뒤섞이고 심장 박동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순간의 황홀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쾌락이 아니라 완전한 결합이었습니다.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이 서로에게 달라붙어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환자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만족감과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슬퍼서,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이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5시,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아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잔인한 새벽이었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고.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중대한, 모든 것을 뒤바꿀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환자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환자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신은 시한부 환자가 아니며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유명 의사와 공모하여 거짓 진단을 만들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가족들, 아내, 동료들 모두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그리고 예상대로 아무도 자신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침대에서 급히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채우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었냐고, 실험 대상이었냐고, 심심풀이 게임의 일부였냐고, 나도 진심을 시험당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환자가 급히 일어나 내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뿌리쳤습니다. 그의 손길조차 역겨웠습니다. 환자는 간절하게 부인했습니다. 나는 달랐다고, 모든 게 거짓이었지만 나와의 48시간만은 진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인간 자체를 봐줬다고, 나만이 유일하게 진짜였다고 호소했습니다.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믿냐고 되물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고, 48시간 안에 사랑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 내가 바보였다고 자책했습니다.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와 내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준비해준 따뜻한 차, 아무도 없을 때 보여준 미소, 내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던 눈빛, 모든 것이 진짜였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자신을 돈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봐줬다고,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다고 토로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황해서 일어나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확고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재벌이라는 이름도 모두 버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지만 나는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와 함께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작은 집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평생 원했던 삶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고 환자는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랑만큼은 진짜라고, 이것만큼은 믿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고백할 게 있다고 꺼냈습니다. 환자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10년 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의료사고로 간호사 면허를 잃었다고 말했던 그 이야기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실은 내 실수가 아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싱글맘인 선배 간호사의 실수를 내가 뒤집어 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선배에게는 어린 아들이 둘 있었고 면허를 잃으면 살 길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남편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에 책임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졌고 결국 이혼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은 나를 거짓말쟁이, 바보라고 비난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10년간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고, 내 선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 정말 가치 있는 건지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환자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영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구했다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희생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한참을 서로를 바라본 후 나는 조용히 결심을 밝혔습니다. 나도 그를 믿어보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랑을 믿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를 꽉 껴안았습니다. 평생 나를 후회하지 않게 하겠다고,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개월 후, 나는 작은 해변 마을의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환자였던 그 사람, 이제는 내 연인이 된 그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재벌 2세가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마을에서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고 우리는 그저 평범한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고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딸도 우리를 방문해 축복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인다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가 내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48시간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꼭 그날 새벽 병실에서 함께 보았던 그 하늘처럼 48시간이 우리에게 준 것은 영원이었다. 그의 손을 꽉 쥐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순간의 깊이라는 것을, 48시간이 48년보다 더 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거짓을 이기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는 거짓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실로 끝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